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거북이 하는 것처럼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전에 강의를 할 때 이제 화학적인 부분은 생략을 다 하고 강의를 했었어요. 화학에서 공부하셔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좀 화학을 먼저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면서 강의 한두 시간을 거의 놓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부분을 좀 넣은 거고,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참으시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단백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다음 단백질이고요. 구성 원소는 CHO는 유기물은 무조건 CHO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N과 S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아미노산 구조 이제 잘 아시죠? 아민기 있죠. 거기에 질소 N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는 N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S도 아까 공부하셨죠. 아미노산 중에 무조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은 SH, 사이올 그룹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스테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테인하고 메치오닌, 오타네요. 메치오닌입니다. 원래 발음은 메사이오닌인데, 우리말로는 메치오닌이라고 많이 하고요. 시스테인, 메치오닌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메치오닌도 황을 갖고 있습니다. 20개 또는 21개라고 하는데,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황을 가진 유일한 2개의 아미노산이 시스테인, 메치오닌이고요. 메치오닌은 뒤쪽에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첫 번째 오는 아미노산은 무조건 메치오닌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테인, 메치오닌 2가지 황을 갖고 있다를 기억하시고, 근데 메치오닌은 시스테인처럼 아까의 이황화 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구조가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요. 이황화 결합, 다이설파이드 반드는 시스테인만 만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스테인이 만드는 이황화 결합에 이제 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원소는 5개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효소나 호르몬을 형성한다. 근데 단백질은 이제 생체에서 사실 핵산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죠. 지질도 좀 단순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단순한데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유기물 중에 가장 많다고도 말씀드렸죠. 역시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아미노산들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다. 실체를 보셨으니까 이제 잘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이제 이게 캠벨 말씀드렸죠. 이제 대학에서 사용하는 캠벨 기준으로 만든 테이블인데, 지금은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시고 나면 이거는 그냥 외워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암기 안 하셔도. 그래서 그때 최종 정리할 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단백질의 기능이 다양하다는 걸 여기서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효소로 작용하죠. 대표적인 거 소화효소 정도 보시면 되고, 저장 단백질은 우유의 카제인, 그 다음에 달걀 흰자는 알부민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호르몬은 보통 2가지인데, 단백질로 된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계의 호르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호르몬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호르몬이 보통 첫 번째로 꼽으면 인슐린이죠. 2번째는 티록신 정도 될 텐데, 그건 뒤쪽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이쪽만 보시면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냥 여기서 핵심적인 건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운동 단백질은 액틴, 미오신, 근육에 있는 단백질의 대부분이 액틴하고 미오신입니다. 이쪽 부분들은 뒤에서 다 자세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액틴, 미오신은 미리 암기하셔도 좋은데, 액틴은
단백질 자체가 되게 활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오신인데 이 마이오는 MYO가 머슬, 근육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오가 들어간 건 다 근육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맞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미오신, 마이오신이고요. 그다음에 카이네신, 다이네인도 기출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세포 골격에서 세포 골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엔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중요하긴 중요한데 중요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출제하기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 얘는 세포 내에서 세포 소기관을 끌고서 잡고서 그 세포 골격 중에 가장 큰 골격이 미세소관이라고 있습니다. 미세소관을 꾹꾹 밟고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이동시켜주는 운동단백질 모터프로틴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 이름을 붙일 때 새로 발견했는데 뭐라고 붙일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네틱스 아시죠? 역학, 운동에 관련되죠. 그래서 그 어원으로 붙인 것 같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다이네이는 다이내믹도 역시 동적인 움직임에 관련된 거죠.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 다음 방어단백질, 항체 중요하죠. 항체에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수송단백질, 세포막에 이제 막단백질이 많이 있는데, 세포 내부로 물질을 강제로 들이거나 강제로 배출시킬 때 단백질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는 게 소디움 포타슘 펌프죠. 이거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존재하는데, 세포 내부에 소디움, Na+,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화학도 이제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화학자들도 나트륨이라고 잘 안 읽습니다. 거의 소디움으로 읽고요. 포타슘이라고 읽지 칼륨이라고 거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얘는 어릴 때부터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아니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고, 좀 입에 익숙해지게 여러 번 발음해 보시는 게 좋고요. 소디움 Na+를 세포 내에서 바깥쪽으로 3개를 퍼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타슘 K+를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강제로. ATP를 소모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것도 다 나중에 굵직굵직한 테마고, 수용체 단백질은 이제 리셉터인데 영어로, 호르몬이 오면 뭔가 지금 혈당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혈당을 높여주기 위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신호죠. 인슐린인데 걔를 누군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받느냐? 아까 보신 간이나 근육세포죠. 간이 에너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에너지 물질들을, 근육세포는 내부에 글라이코젠 같은 에너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빨리 혈관 속에 포도당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간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있는 거죠. 리셉터가. 그래서 인슐린이 오면 수용체가 결합을 하고 간세포한테 혈당이 부족해라는 신호를 전달하죠. 그래서 그 세포막, 간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이고, 예시로 나온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뉴런은 이제 커다란 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긴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 부분이 굉장히 긴데 이쪽 내부는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뇌에서 뭐 발가락을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하면 뉴런성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고,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이 될 때 끝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팍 터뜨립니다. 그러면 걔가 다음 뉴런의 그 세포체에 들어가는데, 세포체에 들어갈 때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애가 리셉터 수용체죠. 그러니까 뉴런의 세포막 표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고요. 구조 단백질은 뭐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 많죠. 케라틴은 시험에서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케라틴은 잘 아시겠지만 각질을 만들죠. 그 표피세포에 주로 많이 있는 단백질이고요. 피부, 그 다음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은 같은 세포죠. 손톱, 발톱도 피부 표피세포가 변형이 된 거고 머리카락도 변형이 된 겁니다. 계열은 같은 계열이고 그 표피세포들은 케라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안 씻으면 이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취소하고, 그러니까 피부는 특성이 이제 아래쪽 진피층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바깥쪽에 피부 세포들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점점 죽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케라틴만 남아서 이제 딱딱해집니다. 그게 각질이죠. 그래서 각질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떨어져 나가죠. 그 성분이 케라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세포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고, 콜라겐은 뭐 피부에 많이 있죠. 탄성을 주고, 엘라스틴도 탄성을 주는 피부에 많이 있는 단백질이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하여튼 단백질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기능을 갖고 있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미노산이죠. 이제 쉬우시죠? 익숙하시죠? 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미노산이란 이름도 이름에 답이 나와 있죠. 아민 그룹을 의미하죠. 얘는 무조건 아민 그룹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애시드는 여기서 카르복실릭 애시드, 카르복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민과 카르복실산을 무조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아미노산으로 정한 거죠. 2번은 아실 거고, 3번은 이제 뒤쪽에 20개 아미노산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겁을 먹으시니까, 먼저. 자,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준에 따라서 뭐 5가지로도 바꿀 수도 있고, 다른데, 보시면, 극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돼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 아미노산들이 있고, 이온화되지는 않지만 부분 전하를 갖는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폴라 언차지드라고 하는데, 극성은 있지만 완전한 극성은 갖지 않는다.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물 분자처럼 부분 전하를 갖는 아미노산들이 있고요. 특수 아미노산은 모르셔도 되고,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은 3가지는 무조건 공통이죠. 잔기가 뭐냐에 따라서 특성을 나타내는데, 교재를 보니까 여기서는 곁가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자꾸 바뀌어서 솔직히 당황스러운데, 뭐 4가지 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지듀, 잔기, 사이드 체인, 격가지. 그래서 이제 사이드 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나타내는데, 사이드 체인 부분이 전부 다 거의 극성이 없는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건 소수성 아미노산입니다. 뭐 지질이나 지방하고 친하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는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겁내신다는 건 농담이고 겁내실 필요 없고요. 구조식은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틀릴 테니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유기화학 표현법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아미노산을 보면 중앙탄소를 찾아야 되죠. 중앙탄소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2번째. 요게 카르복실산, 아민. 그 다음에 요 탄소를 보시면 결합을 3개 했기 때문에 결합 하나가 남아있죠. 수소랑 결합되어 있는데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요게 중앙탄소고, 요 아랫부분이 잔기인 거죠. 중앙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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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부분은 공통이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 끝에 아민이 있죠. 아민은 특성이 물속에 들어가면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서 염기로 작용하고 플러스 완전한 전하를 갖죠. 플러스 1가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래서 양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죠. 아르지닌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티딘은
그냥 보셔도 되고, 얘도 양전을 띌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게 라이신입니다. 얘도 구조는 다르지만 플러스 2를 갖죠. 네. 알지닌, 라이신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암기해야 됩니다. 플러스 1에 전하를 갖는다. 그리고 플러스 1에 전하를 갖는 이유는 아민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여기 보시면 카르복실 그룹입니다. COOH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산이기 때문에 H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떨어져 나가고 나면 마이너스 1에 완전한 전하를 갖게 됩니다. 아스파르틱 애시드고 얘도 COOH를 갖고 있죠. 글루타믹 애시드입니다. 이거 두 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 구조가 아니라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다. 사이드 체인에.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돼서 마이너스 1에 완전한 전하를 갖는다. 그 두 개의 아미노산은 아스파르틱 애시드하고 글루타믹 애시드다. 요 네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뒤쪽에서 이걸 기억 못하면 시험에서 틀릴 수 있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부담을 팍팍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는 보실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세린과 스레오닌이 나와 있는데 얘네는 OH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파르진 글루타민 보시면 이름이 익숙하죠? 아스파르틱 애시드에 카르복실기에다가 아민을 붙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글루타믹 애시드에 카르복실기에다가 아민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CONH 펩타이드 본드하고 같은 구조를 갖게 되죠. 얘들은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카르복실기에 아민이 붙으면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특성을 갖기 때문에 좀 상쇄가 돼서 부분 전하는 같지만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것에서 따온 거고, 얘는 부분 전하를 갖는 아미노산으로 분류됩니다. 요것들 4개는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변형이 돼서 아스파르진, 그러니까 글루타믹 애시드가 변형이 돼서 글루타민이 나온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아미노산이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뭐 다른 건 없고, 시스테인 이제 익숙하시죠? 시스테인 끝에 이렇게 SH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황화 결합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셀레노시스테인이라고 있는데, 얘는 원래 옛날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셀레늄이라는 이게 주기율포상에 잘 모르는 물질인데 생체에 조금 소량 존재한다는 게 뭐 최근에 밝혀져서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가볍게 기억하시죠. 셀레늄은 주기율표상에서 S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도 같고 결합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 S가 SE, 셀레늄으로 취한된 것만 다르죠. 그래서 이름도 시스테인인데 황이 아니라 셀레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셀레노시스테인입니다. 그냥 새로 발견된 거라서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이 다 거의 비극성입니다. 소수성. 기름과 친한, 물과는 친하지 않은.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죠. 메사이오닌, 메치오닌. 메사이오닌이고, 뭐 메사이오닌이 소수성이다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 황을 갖고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보시면 황이 이미 메틸 그룹, 여기 CH3죠. 메틸 그룹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테인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황화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죠. 다른 S하고 결합되니까. 얘는 그렇게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이런 것들은 떼어내기가 쉽지 않죠.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황화 결합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내면
뭐 메치오닌이 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메치오닌이 이황화 결합을 형성한다 뭐 이런 질문을 낼 수도 있으니까 얘는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황화 결합. 그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 쭉 받으시죠. 벨린, 아이소루이신, 류신, 피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인데 류신하고 아이소루이신은 이성질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대충 이름 보면 걔는 그냥 비극성, 소수성이었던 것 같아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구조식은 암기하실 필요 없고 다 같이 틀리면 되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극성 네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쪽 두 개, 아르지닌 라이신하고 아스파르틱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 이 부분이 서로 혼동이 되면 바로 틀리게 함정을 파게 되죠, 보통. 그러니까 라이신이 카르복실릭 그룹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에 그냥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변형돼서 아스파르진이 된다. 글루타믹 애시드가 글루타민이 된다. 그리고 얘네는 아민이 붙으면서 극성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부분 전하를 갖는 아미노산이다. 뭐 그거 가볍게 기억하시고 시스테인은 중요하니까 SH를 갖고 있다. 이황화 결합. 그러니까 이제 이황화 결합 지겨우실 텐데 사실 좀 일부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워낙 시험에선 그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셀레노시스테인이라고 새로 발견된 게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이것들은 이름 쭉 봐두시고 소수성이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메사이오닌은 중요합니다. 황을 갖고 있지만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첫 번째 아미노산은 무조건 메사이오닌, 메치오닌, 메사이오닌. 예, 그 부분을 공부하시고 더 깊이는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으실 거고. 아미노산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은 조금씩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데 인체 내에서 아예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8가지인데 일반적인 생물학 시험에서는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냥 두 문자로 보통 외우거든요. 일반적인 생물학을 할 때. 그래서 페트, 류리, 바리, 틈에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거는 중요하죠. 아미노산 자체가 아시지만 카르복실 그룹은 마이너스를 띨 수가 있고 물속에 들어가면 아민 그룹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이온화가 된다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쉬운 내용이죠. 그다음 아미노산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리고 계속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서 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단백질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아까 보셨죠? 자, 폴리펩타이드 잠깐 보시면 아미노산들이 길게 결합해서 결합이 다 펩타이드 결합이기 때문에 이름이 폴리펩타이드겠죠. 그러면 뭐 아미노산이 수천 개까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레지듀, 장기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인 단순 구조를 이룬다. 탄소, 펩타이드, 탄소, 펩타이드, 탄소, 펩타이드.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결국 이제 단백질이 되는데 단백질의 개개의 특성은 탄소 펩타이드가 나타낼 수는 없죠. 단순하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고 사이드 체인 잔기, 레지듀에 있는 아미노산이 그룹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이 단백질은 알부민 단백질이다, 헤모글로빈이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체인의 서열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3차, 4차 구조를 형성해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게 다 완료돼서 활성을 가져야지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재도 그렇고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중간에 그냥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개념으로는 모든 공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활성을 띄었을 때만 단백질이고, 그 전까지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자, 단백질의 1차, 2차, 3차, 4차 구조고요. 이것도 시험에서도 좀 나올 수 있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 1차 구조. 근데 어렵진 않고요. 1차 구조는 아미노산들이 어떤 아미노산들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거기까지가 1차 구조입니다. 다음 두 번째, 2차 구조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타쉿, 알파 힐릭스거든요. 베타쉿은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베타 병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번역을 했는지, 왜 병풍이라는 번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병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헬릭스는 알파 나선이라고 한국말로 보통 하죠. 그림이 여기 있네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미노산들을 그린 거죠. 이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화살표, 납작한 화살표로 그립니다. 근데 여기 계속 수소결합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형에 가까운 구조를 갖죠. 베타시트는 여기 수소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 알파 헬릭스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이 형성되면서 이 나선 구조를 강화해 줍니다. 근데 1차 구조에서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네요. 자, 1차 구조 다시 보시면, 1차 구조는 어느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을 했는가까지가 1차 구조인데, 그거는 이 우측 그림을 보시면 DNA에 있는 ATGC 정보가, RNA는 ATGC가 아니고 ATUC죠. 나중에 다시 보실 텐데, DNA는 ATGC를 4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의해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RNA는 T가 없고 U가 있습니다. 그래서 AUGC죠. AUGC. 4가지 염기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개씩 끊어서 읽습니다. 하나만 갖고 읽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RNA 쪽에 코돈이라고 자세히 배우시는데, 코돈은 코드, 코딩하다 그러면 인코딩 그러면 암호화죠. 그래서 암호화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DNA 염기 3개의 정보가 RNA 정보 3개로 전달이 되고, 그게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어느 거를 붙일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DNA 정보가 단백질까지 전달되고, 이게 사실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핵심이죠. 센트럴 도그마는 뒤쪽에 다시 보시고, 주요 결합력은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자, 2차 구조는 알파 헬릭스, 베타시트 잘 기억하시고, 병풍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은 이미 1차 결합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 베타시트의
판형 구조, 그 다음에 알파 헬릭스의 나선 구조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구조에서의 핵심은 수소 결합이다. 그다음 3차 구조는 3차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구조 베타 시트들 파란색 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알파 헬릭스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를 구성하지 않는 아미노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정교하게 모양이 짜맞춰지죠. 그게 3차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3차 구조의 결합력은 이제 아미노산 중에 공통된 세 가지 부분은 반복되는 백본, 뼈대를 형성을 하고, 그거는 뭐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따라서 잔기가, 사이드 체인이 뭐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1번의 잔기, 2번의 잔기, 3번의 잔기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특정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죠.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제 단백질은 첫 번째 구조입니다. 무조건 구조가 완벽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 조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설명을 효수 쪽에 조금 공부하시는데 락앤키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물쇠 열쇠 모델. 단백질은 락앤키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자물쇠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죠. 넣어보면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 키를 살 때 받았던 그 열쇠만 넣어야지 이 자물쇠가 열리죠. 단백질은 그 반응을 하는 그 부분의 구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핵심이란 얘기죠.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단백질 접힘이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3차 구조를 형성할 때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게 단백질 접힘이고 프로틴 폴딩입니다. 그리고 특성은 이제 단백질은 대부분 생체 내가 친수성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둥둥 떠서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표면 쪽에는 친수성 잔기들이 존재하고 내부에는 소수성 잔기들이 존재합니다. 소수성 잔기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물에 자연스럽게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수용성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 결합력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이황화 결합이죠. 그러니까 시스테인이, 그러니까 3번 아미노산, 4번 아미노산이 시스테인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3번하고 15번이 이렇게 프로틴 폴딩이 일어나서 근접했을 때, 이 시스테인 두 개의 SH가 결합해서 이황화 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차 구조를 강화해주고, 그래서 3차 구조에서 핵심은 이황화 결합입니다. 그 다음, 잔기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데, 극성 결합이 있고 비극성 결합이 있겠죠, 당연히. 수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잔기들 중에 뭐 아스파르틱 애시드나 글루타믹 애시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를 가졌죠.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기들끼리 극성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소수성 아미노산들 쭉 보셨죠? 소수성 아미노산들끼리 소수성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발수 인력은 모르셔도 되고, 소수성 결합의 일종이죠. 요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건 이황화 결합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비공유 결합이죠. 비공유 결합 중에서 극성 결합은 당연히 이온 결합이 대표적이고 수소 결합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극성 결합, 소수성 결합도 있다. 그래서 3차 구조를 만들 때는 다양한 결합 방식이 거의 다 사용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황화 결합은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죠. 자, 4차 구조. 자, 여기가 3차 구조인데 많은 단백질들은 이 3차 구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활성을 갖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에 당이 붙거나 인산기가 붙거나 지방이 붙거나 뭐 여러 가지
추가 가공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까지 붙으면 이 폴리펩타이드 하나 가지고 완전한 단백질이 됩니다. 근데 어떤 단백질들은 3차 구조에서 3차 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차 구조가 필요합니다. 4차 구조는 쉽습니다. 이런 폴리펩타이드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4차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모노머 1, 2, 3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단백질도 있고, 대신 폴리펩타이드 하나가 분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3개의 분자, 서로 공유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결합하는 게 아니고 공유 결합을 제외한 다른 결합으로 뭉친 거기 때문에 얘는 분자 3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얘는 분자 하나고요. 그래서 일부 단백질들은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붙어서 5개가 붙으면 5개의 분자가 붙어서 4차 구조를 형성을 해야지만 활성을 갖는데,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여러분은 헤모글로빈만 아시면 됩니다. 4차 구조를 갖는 단백질은 우리 시험에 뭐 어려운 게 나올 수는 없고, 나오면 헤모글로빈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구조인데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인데 뭐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알파 2개, 베타 2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 안쪽에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햄 그룹이고요. 이 중심에 철이 있죠. 그래서 철은 플러스 양전하를 띌 수 있죠.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산소는 음전하를 산소 기체는 음전하를 쉽게 띠기 때문에 이 철이 산소를 잡아서 운반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에 이제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했죠. 그래서 각각의 폴리펩타이드를 서브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결합력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결합력 다 포함됩니다. 근데 주시하실 점은 공유 결합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비공유 결합들 다 비공유 결합에서 극성 결합인 대표인 이온 결합. 당연히 수소 결합은 쉽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비극성 결합인 소수성 결합을 하는데, 이황화 결합 한다? 안 합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4개의 분자라고 분자 개수를 말씀드리는 건,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1개의 분자, 이렇게 4개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에서는 1개의 분자로 따지죠. 4개의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안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헤모글로빈 알파 서브 유닛 2개, 베타 서브 유닛 2개. 이 서브 유닛이 폴리펩타이드 하나를 의미한다. 헤모글로빈 그림은 눈에 좀 잘 봐두시면 좋죠. 다음 단백질의 변성과 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 거고, 단백질이 이렇게 예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열, 산, 염기, 유기용맥, 이 내부에 있는 그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깨질 수 있는, 열을 강하게 가하면 에너지 때문에 결합이 깨지죠. 산도 분해시킬 수 있고 깨져서 1차 구조가 돼버립니다. 2차 구조도 없죠. 그 알파 헬릭스나 알파 나선이나 베타 쉿 병풍도 없고 1차 구조 상태로 되는 게 변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활성을 잃게 되겠죠. 단백질은 구조가 핵심인데 그냥 실처럼 풀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변성이라는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 계면 활성제, 환원, 유기용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내부에 존재하던 결합들이 다 깨져나간 거죠. 그리고 특히 환원제는 다이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을 깨버립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크리닝 하듯이 보시면 되고요. 복원, 원래 이름은 리네이처레이션이고 아까 변성은 디네이처레이션인데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 리네이처레이션은 원래의 성질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변성된 단백질, 실처럼 풀린 단백질도 어떤 좋은 환경이 되면 원래 구조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걸 했다가 망했죠. 제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순수 정제를 해서 논문을 쓰는데 뭔가 잘못돼서 변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넘게 복원 실험을 계속 했으나 선배가 나 저번에 이틀 해서 됐어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선배 말 믿고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좀 되게 정교함과 운이 필요한데 쉽게 되는 단백질도 있고 구조가 복잡한 단백질은 잘 안 됩니다. 다음 지질이고요. 지질은 CH5로 구성됩니다. 근데 지질에서는 세 가지를 공부하십니다.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근데 인지질은 CH5만 갖고 안 되겠죠. 인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인지질은 인이 포함됩니다. 중성지방은 CH5만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에는 인이 추가되고, 질소도 추가됩니다. 나중에 구조를 보실 텐데, 인지질 쪽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결합이 되는데, 콜린에는 핵심적으로 N 질소가 있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중성지방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가볍게 봐두시고 나중에 소화 쪽에서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기 글라이세롤 보이시죠? 자, 탄소 3개, 원래 OH였습니다. OH 3개. 탄소마다 OH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소로 채워진 이게 글라이세롤이고, 이쪽은 지방산 1개, 2개, 3개가 있네요. 지방산은 특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긴 탄소 체인이 있죠. 여기 유기화학의 표현법 다 말씀드렸죠. 얘 끝부분 탄소입니다. 원소가 표시 안 돼 있으면 얘 탄소 다 탄소죠. 탄소가 18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수소가 다 CH3, CH2, CH2 붙어 있는데 생략된 거죠. 긴 체인 끝에 카르복실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산이죠. 이 지방산이 아까 보신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글라이세롤의 첫 번째 탄소에 OH하고 결합을 하는데 카르복실기에 OH가 빠지고 알코올, OH에 H가 빠지면 물 분자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남은 건 COO, 에스테르 결합이죠. 에스터 결합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OH에도 또 다른 지방산이 와서 똑같이 결합을 합니다. 에스테르 결합. 세 번째도 똑같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 합성 그림은 연습으로 한두 번 그려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 실체를 정확히 아시면은 단순 암기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완성된 중성 지방이죠. 글라이세롤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그리고 결합은 여기 C죠. COO, 에스테르 결합. 다 에스테르 결합이죠. 그리고 이 지방산들은 동일한 지방산이 3개 결합할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붙일 수 있겠죠. 얘는 3개가 다 다른 지방산이 결합한 거죠. 그래서
중성지방은 이제 한 개의 글라이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생성한다. 이제 안 외우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에너지원 당연하죠. 그다음에 피하 지방은 단열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신체 보호, 뭔가 넘어졌을 때 지방이 좀 있어야지 덜 다치죠. 예, 요거는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요 에스테르 결합 형성하는 부분은 한번 눈으로 자세히 보시거나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성지방,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공부하는데 두 번째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 중성지방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죠. 네. 이거 보이세요? 네. 자, 글라이셀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탄소 3개 있고, OH 원래 있었고, OH, OH. 예, 요 글라이세롤이고, 그 다음에 탄소 2개는 지방산이 결합을 해서 COO, COO,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이 부분은 중성지방하고 같고, 근데 제가 안 보이네요. 다른 끝에 중앙탄소는 아니고 끝부분에 있는 탄소가 얘는 이번에는 지방산하고 결합하지 않고 인산기하고 결합을 합니다. 원래 OH가 있었는데 OH하고 인산기가 결합해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인산기에 다시 콜린이 결합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건 인산기에는 마이너스일가, 강력한 차지, 음전하가 있죠. 콜린은 질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1가를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강력한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방산들이 다양한 지방산이 결합할 수 있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지방산도 있고 중간에 꺾여 있는 지방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보통 이렇게 귀엽게 그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시스 결합 꺾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나왔고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인지질이고요. 여기는 지방산은 무조건 소수성이죠. 비극성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글라이세롤도 이 산소가 약간의 부분 전하를 갖습니다. 마이너스. 완전한 전하는 아니지만 델타 마이너스를 갖고 얘도 약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비극성인 부분, 이쪽은 극성이 강한 부분.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극성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친수성 머리, 그 다음에 이쪽이 소수성 꼬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과는 다르게 이제 한쪽이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것처럼 극성 부분끼리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인지질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세포막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2개, 그 다음에 콜린과 인산기가 결합된다. 그 다음에 콜린은 콜린 말고 다른 분자들도 많이 결합합니다. 인지질도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콜린이 대표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콜린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나오고요. 대표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 결합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근데 고세균은 에테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세균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이 부분이 에스테르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고세균만은 이게 아니고 에테르, 이서 결합. 그러니까 탄소, 산소, 탄소, COC의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고세균의 인지질을 구조식을 공부하실 이유는 없고요. 고세균만 에테르 결합이다. 에스테르 결합이 절대 아니다. 그것만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체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세포막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세포 내부에 진핵세포의 경우는 세포막 말고 안에 핵막도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라이소tom의 막, 미토콘드리아 막, 엽록체의 막, 내부에도 막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막들은 대부분 진화의 과정에서 이 세포막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형성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점점 커지면은 세포막 성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소포체에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체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생체막의 특성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캠벨을 비롯해서 모든 전통적인 교재들에서는 세포막이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특성이라고 얘기하지 생체막의 특성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생체막 개념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이제 세포막만 설명을 하죠. 어찌됐든 이것들을 다 묶어서 생체막이라고 한다. 근데 시험에 올해였나? 생체막이라고 나와서 조금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강의할 때도 생체막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냥 세포막이라고 하지. 그래서 생체막도 용어는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형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양친매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림이 없네요. 양친매성 분자는 뭐 시험에 이 용어가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친수성 머리 부분은 물 쪽에 친하죠. 소수성 꼬리 부분은 기름에 친합니다. 그래서 인지질 하나를 떼서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식용유를 부으면 이렇게 두 개의 층이 형성이 되겠죠. 두 개가 안 섞이죠. 그럼 인지질을 딱 떨어뜨리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경계에 들어가서 머리는 물 쪽에 담그고 꼬리는 기름 쪽에 담그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양친매성 분자라는 거는 매자는 용매죠. 친자는 용매에 친하다는 겁니다. 양친매성은 두 가지 용매에 다 친하다는 거죠. 물에도 친하고 기름에도 친하다. 그래서 양친매성 분자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질하고 세포막의 관계는 뒤쪽에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실 텐데, 여기서 간단히 핵심만 봐두셔야 되고, 그 전에 이 그림 먼저. 예, 요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지질이 이제 물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단 요거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이중층. 이 용어는 입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 소수성 꼬리 부분은 서로 붙습니다. 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친수성 머리는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물, 이쪽에 물이죠. 그래서 평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트.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사실 세포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포좀, 우리말로는 리포좀이라고 하는데 라이포좀. LIP가 나오면 보통 리피드, 지방을 의미하죠. 인지질이기 때문에 지질 성분이죠. 그래서 지질 성분으로 구성된 솜은 세포 소기관이나 하여튼 작은 기관들을 솜이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이포좀이고요.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초음파를 때리면 이렇게 쪼개지면서 서로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작게 이렇게 공 모양을 형성을 하고, 얘는 특성은 이중층이죠, 얘도. 예. 그리고 안쪽에 친수성 머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공간에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성 환경이고. 다음 미셀인데, 마이셀 또는 미셀이죠. 미셀은 단일층입니다. 요 안은 전부 다 소수성인 거죠. 그리고 바깥쪽 친수성 물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 상황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물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다음 인지질,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이쪽 어디에 글라이세롤이 있을 거고 지방산 두 개가 탄소 두 개 각각 붙어 있고 에스터 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 요 빨간색은 산소를 보통 나타내죠. 인산기 그다음에 콜린. 파란색 질소를 나타내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그래서 이게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할 수 있다고 아까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막을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이 그림에 이제 노란 부분이 이제 소수성 꼬리들이고 빨간 부분이 친수성 머리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을 만들고 이게 세포막의 기본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세포막에는 굉장히 많은 막단백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막단백질은 뒤쪽에서 다시 공부할 거고, 막단백질은 외재성 단백질하고 내재성 단백질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외재성은 여기 보시면 표면에 붙어 있죠. 내재성은 이 막을 관통을 하거나 막을 어느 정도 뚫고 들어가거나, 얘도 외재성입니다. 많이 뚫고 들어가면 내재성으로 보고 관통하는 건 내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모르셔도 되고, 당 지질, 그러니까 요 인지질에 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공돼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동물 세포의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인지질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소개입니다. 그다음 이런 통로 단백질이 있어서 물을 대량으로 보내야 된다. 그럼 이 통로 단백질이 열려서 물을 대량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는 지질에 당이 붙었지만 단백질에 당이 붙은 단백질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많은 막단백질의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를 보호하게 되죠. 자, 다음 지방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지방산도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원래 생물학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방금 전까지는 이제 중성지방 공부하셨고, 그다음 인지질 공부하셨죠. 이 지방산은 중성지방의 일부인 지방산을 얘기하는 거죠. 인지질의 일부인 지방산인데, 포화지방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처럼 직선으로. 그리고 끝에 카르복실기가 있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인데, 불포화지방산은 생물에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 이렇게 꺾입니다.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중결합 있는 부위가 트랜스 결합이 있고 시스 결합이 있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생체 내에는 대부분 시스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꺾여서 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이 3번 있는데 다 시스 결합이고, 그래서 이렇게 확 휘어 있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뭐 건강에도 관련이 되죠. 네. 포화와 불포화의 차이는 뭘까요? 포화가 뭐가 포화되어 있는 걸로 의미할까요? 그렇죠. 수소입니다. 너무 쉽게 맞추셔서. 수소, 포화지방산은 수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중결합에다가 강력한 에너지와 수소를 첨가하면 얘도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이 탄소가 수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단일 결합으로 다 결합시키면 포화지방산이 되죠. 그래서 수소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포화지방산은 굉장히 맛있죠. 건강에 해롭습니다. 소고기 기름, 버터 등에 많이 들어있죠. 동물성 기름에 들어있고, 뭐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죠. 그다음에 직선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불포화지방산은 자연계에는 이 이중결합이 대부분 시스다. 그래서 이렇게 확 꺾일 수 있다. 많이 꺾이고, 그다음에 식물의 기름에 많죠.
생선의 기름에 많고 건강에 좋은 기름들이 보통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수로 만든 거죠. 앞에 보신 포화 지방산은 비싸고 맛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죠. 불포화 지방산은 싸지만 사실 맛이 없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그래서 산업이 발전했을 때 화학자들이 이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 수소 첨가 반응 잘 하는데,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에너지를 때려넣고 수소를 수소 이온의 형태든 수소 가스의 형태든 공장에서 수소 첨가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의 화학 공정을 거쳐서 포화 지방산으로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가 얘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 안 쓰고 싸게 좋은 버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먹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이 소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몸에 해롭다, 포화 지방산보다 더 해롭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추방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은 트랜스 팻 제로, 대부분 그렇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아까 시스 결합을 확 꺾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트랜스 구조가 됐을 때는 꺾이지 않습니다. 직선이 유지됩니다. 모양을 보시면. 그래서 겉모양은 포화 지방산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은 시스 구조를 가져서 꺾인다.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잘못 만들어진 불순물인데 직선형이고 포화 지방산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세포막의 유동성입니다. 세포막은 나중에 이제 세포막의 모델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만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막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 인지질이죠. 인지질들끼리 옆에 인지질들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인지질이 이 위치로는 거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친수성 머리가 소수성 영역을 뚫고 가야 되는데 거의 안 일어나죠.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게 세포막의 유동성인데, 세포막의 유동성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유지돼야 되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위해서 인지질들이 옆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버스를, 적정한 많은 버스,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죠. 그런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인지질들은 모두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됐다고 가정을 하죠. 다 직선이죠.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면 얘가 모양이 규칙적이죠. 그래서 인지질들끼리 따닥따닥 붙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패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킹이 되기 때문에 잘 못 움직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지죠.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자, 인지질이고 인지질에 결합된 지방산들이죠. 그 지방산들 중에 이렇게 직선인 포화 지방산도 있고 꺾여 있는 불포화 지방산도 있죠. 근데 불포화 지방산들의 비율이 높게 되면 이 모양 때문에 인지질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죠. 그래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됩니다. 물론 유동성이 너무 높아도 안 좋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지문으로 잘 나오고, 그림을 보셔야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 거고, 네, 일단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15분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